한 주의 가운데서 뜨거운 정치 현안을 본격적으로 토론합니다. 매주 수요일 만나는 본격 토론, 최진영 변호사, 김준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진영입니다. 저희가 딱 일주일 전에 여기서 이제 했는데 그날이 총선 날이었죠. 그렇습니다. 아침이었죠. 결과 나오기는 하루 전이었어요. 네. 근데 제가 지금 총선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하면 이거 너무 좀 지나서 자, 윤석열 대통령 메시지부터 가겠습니다. 네네. 어제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패배와 관련해서 이제 처음으로 언급을 했어요. 메시지를 냈는데 자, 발언의 방식은 좀 이따 얘기하고 발언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 요 얘기에는 굉장히 큰 공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에 대한 국민의 어떤 그 따가운 질책과 이 회초리가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그에 대한 어떤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발표하는 형식이라든가 야당과의 협치와 소통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전향적인 그런 소통이 안 된 것에 따르는 어떤 회초리도 분명히 있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속 시원하고 국민들의 어떤 야당과 소통하겠다는 그런 목소리를 많은 국민들이 기대를 했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뭐라도 하겠다라는 정도 또 소통을 강화하겠다라는 원론적인 어떤 언급에 그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좀 더 구체적이었으면 좋아. 그렇죠. 그 여권 내에서도 조금 좀 아쉽다라는 것이 있는데 결국은 윤 대통령의 어떤 스타일은 말보다는 행동으로 말하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뭐 그 맥락은 조금 이따가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준일 평론가께서는 얇게 웃으셨습니다. 아닙니다. 예. 아니 뭐 동의하는 공감하는 바도 있는데, 그러니까 최진영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그거를 워딩을 제가 조금 빗대서 말하면은. 경제가 문제는 맞죠. 그러니까 클린턴이 얘기했던 그 캐치프레이즈 바보야 문제는 경제인데 정말 경제만 문제일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몇 개 언론 사설을 좀 소개시켜드리면은 기대 못 미친 윤 대통령 반성 메시지 소통 방식부터 바꿔야 세계일보 사설 제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내용도 내용인데 톤의 매너가 정말 안 좋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대통령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정치권의 어떤 문법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선거에서 지면은 총선이 됐든 지방선거가 됐든 이를테면은 대표 야당이 됐든 여당이 됐든 사퇴를 하고 비대위가 꾸려지고 만약에 여당이 지면은 대통령이 사과하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얼마나 진정성이 담기느냐 이런 건데 지금의 민생을 살피시겠다라는 그거는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결국은 내가 국정 철학, 국정 기준은 옳았다라고 끝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쫙 나열을 하셨잖아요. 건전재정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어떻게 했고. 그러니까 중앙일보 기사 제목이 그러나만 15번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지만만 15번. 그러니까 4시간 뒤에는 국민 뜻 못 살펴 죄송. 그러니까 죄송하다라는 말이 정말로 4시간 뒤에 이도훈 홍보수석이 나와가지고 해설 박스를 꼭 써야 될 정도로 이렇게 되는 것이냐. 똑같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정말 변할 것인가? 안 변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에도 51분 담화하고 대통령실에서 또 나와서 이게 대통령의 진위는 이거네 아니네 또 했는데 이번에도 또 얘기하고 해설을 해줘야 된다 또 해설을 이거죠? 해줘야 왜 이게 해설이 필요한가? 기자회견을 하십시오. 그러면 기자회견을 하면은 해설이 필요 없고 언론이 알아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참 이 방식이나 이런 어떤 스타일, 성정 이런 게 안 변하시겠구나라는 거를 저는 다시 한번 확인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국민을 위해서 못할 게 뭐가 있나라고 비공개 회의에서 얘기했다고 한 것과 관련해서 기자들이 영수회담 어떻게 됩니까? 이재명 대표의 만남 어떻게 됩니까? 했더니 그 대통령실 관계자가 모든 게 열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회담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설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대통령이 직접 말씀하셔야죠. 그게 만약에 모든 게 열려 있다라는 거는 저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정도로 읽혀요.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했는데 그게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2000년에 이제 3년 차에 총선 지고 나가지고 그때 나와서 패배 나흘 만에 나와서 얘기를 했던 게 이회창 총재와 영수회담 하겠다라는 거를 본인이 입으로 직접 TV 앞에 나와서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을 사람들이 기대를 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하는 것도 아니고 아는 것도 아니고 긴 것 같기도 없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게 헷갈리게 사람을 만들면 그러니까 사과의 방식이 저는 틀렸다. 만약에 사과를 하려면은 그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뭐 이거는 이제 화술 전문가들도 얘기를 하는 건데 토를 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주렁주렁 얘기하지 말고 그냥 잘못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기회를 줍니다. 사실은 이게 대통령이 아직도 임기가 3년이나 남았는데 이거를 정말로 그러면은 대통령을 뭐 탄핵시켜 뭐 일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정말 다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근데 이거는 반성한다라고 사람들이 못 느낀 분이 대부분이고 제가 주요 언론들 사설을 다 봤는데 단 한 군데도 긍정적으로 평가한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보수 언론, 진보 언론, 중도 언론 한 것 없이 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은 대통령 자체에 문제가 있다. 이 방식에 본인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네. 대통령이 야당 지도자와의 만남을 좀 주도적으로 좀 선제적으로 끌고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자유 보수주의자들도 굉장히 공감하고 저 또한 그런 마찬가지라 생각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바이든 대통령이 상원 의원이나 하원 의원을 본인 우리 백악관으로 계속 초대를 해가지고 협치를 구하고 했던 그런 모습이 우리도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도 저는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김대중 대통령도 여소야대된 상황 속에서 그 당시에는 이제 여전히 뭐 총재 이랬으니까 영수회담 지금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은 야당 대표들을 적극적으로 이제 그 초대를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 개혁 과제와 관련되는 것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고 또 줄 거는 주고 받을 것은 받는 그런 모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그 지금 시계를 예전으로 돌려보면 김대중 대통령이 DJ 비연합으로 해서 집권을 했지만 결국 여소야대가 됐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제가 기억하기에 초대 그 비서실장을 TK의 어떻게 보면 적자라고 할 수 있는 김중권 비서실장을 모셨지 않습니까? 네네. 어떤 그런 정도의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그 정치력을 좀 발휘해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야당에게 이제 끌려간다는 느낌이 굉장히 지금으로서는 강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구도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지를 먼저 던지고 그것을 이제 끌어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한다고 하면 그런 노력 자체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평가할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봤을 때는 민생 하나는 소통인데 민생에 굉장히 큰 방점을 둔 반면에 소통이란 이 측면에 있어 가지고는 좀 더 이 부분을 뭐 적어도 5대5까지는 아니다 한다 하더라도 6대4 정도의 어떤 소통 40% 정도는 소통을 뒀었으면은 아마 이번 주에 있을 뭐 국민 여론조사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을 텐데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뭐 개인적으로 저 또한 조금 더 좀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자신감을 가지고 조금 더 나서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한번 말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클린턴 전 대통령 있잖아요. 네. 옛날에 이제 협치를 위해서 야당 의원들을 자기 집무실로 불러서 그렇죠. 김창준 전 하원 의원 있죠. 했더니 골프 잘 못 친다 그러는데 자기가 레슨 해준다 그러면서 그 집무실에서 그렇게 레슨을 받았다는 거예요. 골프 샷을. 그래서 거기서 자기가 그 다음에 어떤 법안을 통과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상당히 미쳤다는 맞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분 역시 이제 협치와 소통 그 부분을 강조해 주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추후에 이제 집권 3년차 될 때 대국민 뭐 예를 들어서 3년차 될 때 기자회견이라든지 기자 간담회라든지 이런 방식부터 좀 했으면 더 이렇게 소통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좀 말씀드리면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제는 개혁 과제를 뭔가를 수행을 하기 위해서 지금 뭐 3대 연금개혁, 교육개혁 또 노동개혁 이런 말씀과 이제 의료개혁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시점에서 뭔가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으면 정권을 넘겨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시점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 이번 국무회의에서 말씀이 어떤 정책적 기조의 변화를 그렇게 얘기하진 않으셨어요. 왜냐하면은 그거는 국민이 지난번에 대선을 통해서 뽑아줬기 때문에 그 공약을 실천하라라는 그 어떤 대의 정책적 방향은 가져간다라는 것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어떤 용산 대통령실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거를 실천하려고 하면은 국회를 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국회에 대한 그 소통과 함께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는 직접적으로 한마디로 지금 어떻게 보면은 국무위원을 앉혀놓고 얘기를 할 것이 아니고 국민에게 직접 다가가고 경우에 따라서는
좀 위험을 감수한다 하더라도 국민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기자들이 질문도 받아낼 수 있는 이 정도의 체력을 보여주신다고 하면은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심판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하게 된 그런 정도의 어떤 지지율은 충분히 견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그 캐릭터에 대한 비호감도가 점점 너무 커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을 해도 신뢰를 좀 얻기가 지금 힘든 상황에 왔거든요. 저는 뚝심과 고집 이 사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처음에 어떤 이미지는 뚝심으로 좀 많이 이렇게 사람들이 봤는데 이제는 고집 뭐 여기에 무슨 고집 뭐 이런 정도까지로 지금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왜 2,000명을 죽어도 고집을 하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문표가 너무 주렁주렁 지금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번에 모두 연설도 모두 담아도 또 약간 그거를 재확인하는 거였으면은 사실 대통령이 유연해질 필요는 있겠다. 정말로 본인은 굉장히 억울하신 것 같아요. 제가 어제 담화를 보면서 그 억울함을 많이 느꼈거든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건전재정도 하고 뭐 외교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나라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국민들이 몰라준다. 뭐 몰라주지만 어쨌든 뭐 그래도 국민이 옳다.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고집을 좀 꺾으셔야 될 거. 그러니까 기조가 뭐 맞는 부분도 있고 틀린 부분도 있을 텐데 어쨌든 유연함을 좀 보여주는 게 지금은 이게 고집으로 가면은요 백약이 모여옵니다. 그 부분을 좀 하시고 5월 10일 날은 꼭 기자회견 꼭 좀 하시라. 현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본인 입으로 정확하게 설명을 하시는 게 그것만 해도 많이 좋아질 겁니다. 정말. 네.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인적 쇄신일 거예요. 당장 이제 국무총리하고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대변되는 이제 그 인적 쇄신인데 그 우리가 이렇게 하마평에 오른 분들 있었고 지난 주말에도 뭐 일부 발표는 있을 거라 그랬는데 늦춰진 이유도 좀 약간 새로운 인물이랄까요? 이렇게 그런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이 돼야 된다고 보세요? 오늘 아침에 좀 충격적인 어떻게 보면 쇼킹한 그 소식이 나온 것 같은데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의외의 인물 두 분이 지금 급부상한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그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 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내신 박영선 전 장관 또 비서실장에 문재인 전 대통령 최측근 원조 친노라고 할 수 있는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유력하게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그 대통령실 발로 두 분의 의향을 물었더니만 긍정적이다. 이렇게 지금 나온 걸 보면은 뭔가 우리가 모르는 모종의 어떤 그 내부적인 어떤 흐름이 크게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사실 댓글을 봤을 때 그 보수 커뮤니티, 보수 어떤 우리 단톡방에 보면은 이게 도대체 뭐냐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여소야대를 돌파하기 위해서 그 TK의 적자 김중권 비서실장을 지금 모시고 와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금 그 여소야대 전국을 돌파했고 실제로 어떻게 했냐면은 김중권 그 정무수석 노태우 대통령의 정무수석을 한 분 모신 것을 넘어서 나중에는 민정계 의원을 이 새정치국민연합인가 끌어오는 그런 정계 개편까지도 이끌어냈단 말이에요. 물론 그런 부분까지 어떤 그 염두에 두었는지는 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으로서는 그 정도의 어떤 그 구체적인 인사의 혁신 이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민생은 정말 강조하고 그럼 소통을 어떻게 할 것이냐 했을 때 말보다는 행동으로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인적 쇄신을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상 거국 내각 정도의 어떤 그런 내각을 쇄신을 해서 여야 협치하겠다는 것을 보낸다고 하면은 아마 뭐 그 인사청문회 통과도 비교적 원만할 것이고 새로이 또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을 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2기는 나름대로 협치 내각을 볼 가능성 지금으로선 높아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보면서 오늘 이제 새벽에 뭐 TV조선, YTN 등등에서 이제 순서대로 나왔는데 뜬금없다. 이 생각이 들어요. 왜 뜬금이 없냐면은 대통령은 국정 기조는 틀리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박영선 장관께서 오셔서 총리를 하면은 대통령의 국정 기조를 바뀌지 않고 이대로 쭉 좋아 빠르게 가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박영선 장관이 만약에 국무총리가 된다라는 거는 바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분이 안 바꾸면 받을까요, 정말로? 그러면은 어쨌든 민주당 쪽 인사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약간 그러니까 지금의 했던 방식으로 에드벌룬은 좀 띄워본다라는 거고, 이거는 당사자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두 사람 모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당사자들이 지금 온 언론이 전화하고 있는데 전화기가 다 꺼져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연락이 안 됩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엔 좀 봐야 되는데 어쨌든. 좀 사마띠 아니야. 나 통하지 않는다. 어저께 그 모두 발언의 그 대국민 메시지하고 이거는 그 국정 기조를 바꿀 의향이 있으시다라면은 저는 뭐 나쁜 카드는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전 그 국정 기조를 과연 바꿔야 되느냐? 과연 양정철 그 박영선 그 전 장관이 지금 현재의 어떤 그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기조를 완전히 바꿔야 되냐라고 했을 때 일부는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마치 노무현 그 전 대통령 때 어떻게 보면 한미 FTA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 등 좌측 깜빡이를 놓고 우회전했다는 얘기를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점에서 국정은 현실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전 세계적 그 정세라든가 어떤 그 경제, 외교 이런 부분들이 큰 틀에 있어 가지고는 분명히 문재인 대통령과 시절과는 전환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에 의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특히 저는 이제 그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의 역할을 저는 상당히 좀 방점을 두고 싶은데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큰 흐름은 가지고 가면서 미세적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또 민주당의 어떤 목소리 이런 부분을 가미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나름대로 하나의 묘수가 될 수가 있다. 한번 전국의 방향을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하나의 묘수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여당 혁신도 중요합니다. 전당대회 통해서 이제 선출될 차기 당권 주자가 누구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어떤 분이 여당 대표가 되면 좀 잘 이끌고 변화를 이끌 수 있다고 보세요? 먼저 하시죠. 예. 그러니까 뭐 다른 거보다도 뭐 누가 되든 저는 좀 진득하게 오래 갔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대표 2명에 벌써 비대위원장 4명인가요? 그러니까 그 권한 제가 쭉 읊어볼게요. 권한대행까지 자 이준석 그리고 권성동 권한대행, 주호영 비대위, 전진석 비대위, 그다음에 김기현, 그다음에 윤재욱 권한대행, 한동훈 비대위, 그리고 다시 윤재욱 지금 권한대행 가능성이 있고 또 이제 저는 당대표 보면은 2년 만에 지금 9명, 10명이 들어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보수정당이 14년 동안 12번 비대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비대위를 했다라고 뭐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정부에 들어서는 지금 4번째 비대위예요. 그러니까 심해도 너무 심하다. 평균에 너무 상회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좀 안정적으로 누가 됐든 저는 뭐 그거는 그러니까 안정이 필요하다. 안정이 필요해. 일단은 좀 덜 바꾸자. 일단은 누가 됐든 좀 어느 사람인데 다 훌륭하신 분이에요. 뭐 예를 들면 하마평에 오르는 뭐 나경원, 안철수, 뭐 윤상현, 권성동 뭐 이런 분들이 어느 분야에도 못할까요? 어떻게 당정 관계를 확립하느냐, 일방적으로 끌려가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를 저는 다 내실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누가 되든 일단은 좀 최소 1년은 가자. 1년은 넘겨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실적인 으로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고 하면은 네. 나경원 전 의원님이 가장 유력하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이유는 뭐죠? 결국 지금 정치적으로 지금 봤을 때에 보수 세력의 가장 큰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일반적으로 평이 되고 있고 최근에 뭐 몇 여론조사에도 그런 흐름이 있는데요. 다만 그 중도층을 넘어서는 여전히 그 유승민 그 전 의원에 대한 어떤 소구력도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뭐 지금 비대위원 체제를 그 넘어서 아마 빠르면 한 7월 정도에 전당대회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전체적인 어떤 그 여론의 흐름을 봤을 때는 조금 더 다선이면서 안정적으로 장기간 그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이미지에 있어 가지고는 나경원 전 원내대표 뭐 지난번에도 그 당대표에 도전을 했다가 사실상 고배를 마셨는데 이번에 현실적으로 그 만약에 이제 그 전당대회가 열린다고 하면은 출마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전국적인 어떤 이번에 특히 이제 서울에서 당선된 몇 안 되는 중진이기 때문에 또다시 TK 당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위기감이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수도권 중진 특히 여성 리더십 이런 부분이 기존의 어떤 여당과는 다른 어떤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용산의 남자 대통령
여의도의 여성 그 당 리더 이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안정감과 함께 국민들에게 이렇게 부드러운 어떤 리더십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가장 앞서가고 있는 그 여당의 대권 그 어떻게 보면 당권 주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민주당 전당대회는 8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근데 벌써부터 이재명 대표 연임설이 흘러나옵니다. 어떻게 연임될 가능성 높다고 보세요? 저는 다른 방송에서 이미 좀 총선 이미 전에부터 이재명 대표 연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어떤 정치권의 문법이 다 변하거나 뭐 파괴되고 있다 저는 봐요. 전례는 없나 봐요. 전례가 지금까지. 없어요. 그러니까 전례가 없는 일들이 근데 굉장히 벌어지고 있고 지금은 뭐 이재명의 사당화 뭐 이런 비판도 있지만 어쨌든 이재명 단일 체제로 완전히 굳건한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다 친명이잖아요. 친명 중에 누군가 나왔는데 네. 그 사람의 뭐 훌륭함에 떠나서 정치적 위상은 친명이라고 딱 꼬리표가 붙는 순간 이재명보다 못한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생각에서는 지금까지 수사받고 뭐 하느라고 야당 대표로서 제대로 못했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진짜 리더십을 한번 보여줄 기회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여론을 보고 있지만은 매우 강하게 그리고 나올 경쟁자 자체가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뭐 친명이 중에서도 나오겠지만 거기에 위상에 못 미치기 때문에 저는 매우 높은 확률로 연임할 거라고 봐요. 위상이 너무 공고해졌어요. 너무 그죠? 공고해졌어요. 예. 네.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당내에서도 이재명 대표와 각을 세우면서 당권에 도전할 사람이 몇이 있겠냐. 사실 그 지난달이었습니까?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당 대표는 정말 3D 직업 중에 3D 직업이다. 억지로 시켜도 다시 하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렇게 했다고 진짜 안 나올 것이냐. 이재명 대표의 특유의 문법에 따라서 본다고 하면은 저는 뭐 연임이라기보다는 거의 뭐 사실상 추대 형식으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싶은데요. 내부적으로는 뭐 본인의 결단의 문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지금 그 이재명 대표가 당면한 사법 리스크가 굉장히 지금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방탄조끼 2개 입고 있는 것이 훨씬 나은 것 아닙니까? 국회의원 조끼하고 당대표 조끼. 특히 당대표란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잠재적 대권 후보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법부로서도 재판하는데 상당히 부담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어떤 실리를 따질 때에는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어떤 실질적인 뭐 연임을 넘어서 추대 뭐 좀 곧 다가올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가 구치소에서 술 마시며 검찰에 회유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는 국기문란이다. 네네. 그래서 이제 진상규명 CCTV 공개 이제 요구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짤막하게 한 말씀 짧게 얘기 해주세요. 드릴게요. 왜 4월 10일 총선 전에 100% 사실이라고 얘기 안 했죠? 결국 그때 얘기하면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공선법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총선 끝나자마자 좀 전에 얘기했던 이화영 그 부지사의 구치소 술 마시며 검찰에 회유당했다는 말이 100% 사실로 보인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검찰에서 사실 확인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는데 만약에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하면은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봅니다. 저는. 예, 뭐 이거는 제가 사실관계를 모르니까 어떻게 평하기가 그런데 다만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 수사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정말 사실이 아닐까라고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이 좀 그동안 너무 정치 검찰의 행태를 보여온 거 아닌가 이런 비판도 좀 새겨 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진영 변호사, 김준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